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제 어디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핵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전술 핵탄두로 추정되는 걸 공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7차 핵실험 예고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 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북한 매체들을 먼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언제 어디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면서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기 위한 무기급 핵물질 생산 확대를 지시하고 핵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현장 지도를 하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사진에 새 전술 핵탄두로 보이는 물체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간부들이 몸체는 녹색, 또 앞부분은 붉은색으로 도색된 탄두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진이 노동신문 1면에 배치됐는데요. 이 탄두는 처음 공개된 건데 사진에는 김 위원장 뒤로 화산 31로 명명된 이 탄두가 초대형 방사포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북한이 보유한 여러 미사일에 장착된 예시 그림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과 간부들이 대량 생산된 새 탄두들의 앞을 걷는 모습도 공개됐는데 북한은 각 탄두에 모두 일련 번호를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새로운 전술 핵무기들의 기술적 재원과 구조작용 특성, 다른 무기 체계들과의 호환성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화산 31이 직경 500mm 미만으로 추정되고 초대형 방사포 등 다양한 무기체계 탑재를 위해서 크기를 소형화하고 또 표준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합참은 핵 능력이 전력화 완료됐다고 보려면 실제와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을 성공해야지 그 무기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 확인된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무기로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16년과 2017년 북한이 핵탄두를 공개하고 이후에 5, 6차 핵실험을 단행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일각에서는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가적 차원의 핵무기 관리 체계도 공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인 핵 방화세의 정보와 기술 상태를 점검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다종화된 핵무기들을 특정한 작전 상황에 대응해서 동시에 발사하는 통합 운용의 작전 개념 체계와 또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의도적으로 강조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무력 시위를 이어온 북한이 핵무기 역량을 내세워서 핵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요. 북한은 또 어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과 관련해 핵 공중 폭발 타격 방식의 교육 시범 사격을 진행했다고 설명했고 이어서 또 지난 25일부터 어제까지 수중 전략 무기 체계 그러니까 이 핵 어뢰 시험을 또 진행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 핵 어뢰가 최종 단계의 시험을 거쳤고 또 작전 배치까지 결정됐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합동참모본부는 현재까지 한미의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그 주장이 과장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 또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 외교 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미 항모의 방한은 지난해 9월 로널드 레이건함을 입항 이후 6개월 만으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과 동시에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을 향한 경고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입항에 앞서 니미츠함을 포함한 미 제11 항모 강습단은 어제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과 한국형 구축함인 최영함, 군수지원함 화천함과 함께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북한 인권보고서 출간 사실을 알렸습니다. 윤 대통령 다음 달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교체설이 불거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세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이 자리에서 북한 인권보고서를 직접 언급한 거죠?
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이번에 북한 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넘었지만 아직 북한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 인권보고서가 출간되고 배포되는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제라도 북한 인권법이 이행되고 처참한 인권 유린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통일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도 밝혔습니다.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회계와 작은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에 영합한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틀어막고 복지 전달 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긴밀한 당정 협의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긴밀한 당정 협의로 정책 입안 단계부터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라 여론에 민감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하게 흡수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네, 안보실장 교체설은 어느 정도까지 확인이 됐습니까? 네,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 외교 안보 정책을 총괄해 왔는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의 대광초 동창으로 대선 기간 외교안보 과외교사로 불렸습니다. 앞서 방일을 앞두고 대통령실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자진 사퇴했고 이문희 외교비서관은 방미와 G7 정상회의 참석 등을 앞두고 교체돼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비서관급 2명이 사실상 경질됐는데 총괄 책임자가 자리를 지킬 수 있겠느냐면서 김 실장의 교체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권에서는 방미 일정과 의제 조율 과정에서 미국 측의 공문이나 요청이 누락되거나 외국 정상들의 친전 등이 실시간으로 보고되지 않아 실책이 쌓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김 실장의 교체설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며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꾸려진 1기 참모진이 대부분 유지되는 가운데 취임 1년을 전후해 외교안보 라인을 신호탄으로 대통령실 인적 개편이 큰 폭으로 진행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오늘 오후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전해집니다. 도쿄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세우 기자. 네, 도쿄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교과서에 강제 동원이나 독도가 어떻게 담겼는지 주목을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교과서 검정 발표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강제 동원 그리고 독도 관련 서술입니다. 우선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는 강제 표현이 삭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강제 동원의 강제성을 계속 부정해왔습니다. 일본 여당인 자민당 역시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계속 유지해올 것을 압박해왔고 일본 정부는 이러한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바 있습니다. 독도 영유권의 경우도 단순히 일본의 영토, 한국의 점거와 같은 왜곡 표현을 넘어서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등 왜곡의 강도를 높인 표현을 더 많은 교과서에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도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일찍부터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 당국은 이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3, 4학년의 경우 독도를 일본의 영토 내로 지도 내 일본의 영토로 표시해왔는데 이번에는 직접 교과서 내에 서술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살펴본 대로 전망이 좋진 않은데 우리 정부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정부는 일단 내용을 지켜본 뒤 대응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 발표되는 내용을 봐야 한다면서 일희일비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과서 검정 결과와 관련해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10여 년 동안 해온 입장이 나오는 것이라면 전례 비춰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교과서는 지난 2012년 2차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 10여 년 동안 일제 강제 동원을 희석화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거듭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교과서 검증 결과에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과거사 왜곡 내용 등에 대응한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교과서 검증 결과 발표는 한일 양국이 강제동원 해법에 합의하고 이어진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진전에 노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의 역사인식에서 진전이 없다는 것이 재확인되면 한일 관계와 여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강제동원 관련 설명을 하며 강제라는 말을 빼고 독도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할 거란 전망이 나오자 여야는 모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관계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은 일본에 정부가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민주당은 정상회담에서 면죄부를 준 정부 책임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모두 일본 정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냈다고요. 네, 우선 국민의힘은 최근 한일 정상회담으로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터놓고 찬물을 끼얹은 셈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한일 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역사 왜곡을 강행하면 우리 정부가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민주당 공세를 고려한 듯 교과서 문제는 한일 회담 결과와 무관하고 일본의 군국주의적 사고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일본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슬러 올라가면 군국주의적인 사고 이런 틀에서 못 벗어난.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반대를 무릅쓰며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을 강행해 면죄부를 준 결과라고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라면 사과를 당당하게 촉구하라면서 대일 구려개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이번 주 안에 제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므라이스, 소맥 환대의 대가가 강제동원 부정과 독도 주권에 대한 야욕에 대해 눈감아 주는 것이었나 봅니다. 굴욕 외교에 나설 때부터 예상했지만 이토록 치욕스러울지 몰랐습니다. 네,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법 헌재 결정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다고요. 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때처럼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법 효력을 인정한 헌재 결정에 대한 공방이 거셉니다. 여야 모두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지만 법 효력은 인정된다는 헌재 결정에 대해 후보자 의견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위장 탈당이라는 민주당의 중대한 반칙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눈을 감고 헌법 정신을 저버린 비겁한 결정을 내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헌법 정신을 망각하고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결국은 지키지 못한 그러한 비겁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특정 연구에 주신 편향적인 인사들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 수사권을 일부 복구한 정부 시행령을 겨냥해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위법한 시행령에 대해서 물론 국회에서도 시행령에 대한 심사를 하겠지만 대법원도 그 위법한 시행령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검수완박 공방 외에도 후보자 개인 의혹으로는 어머니 명의인 아파트 소유권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전 씨는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뜻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사과하고 싶다면서 입을 뗐습니다. 민폐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이번에 수사받게 되는 거 최대한 열심히 협조해서 수사받고 나와서 빨리 5.18 전체 유가족분들,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이미 SNS로 5.18 기념재단과 접촉해 귀국한다면 바로 유가족들을 찾겠다고 밝혔던 전 씨는 사과의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죄인이니까요. 그리고 저의 삶이 소중한 만큼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소중하고 저는 지금 살아있지만 그분들은 여기 안 계시니까. 5.18 기념재단도 전 씨의 발언을 매우 진지하게 보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전 씨는 광주로 바로 향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17일 마약 범죄를 자수하겠다며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투약하는 모습을 인터넷 생방송한 탓입니다. 전 씨를 수사해오던 경찰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로 전 씨를 체포하고 소변과 모발을 채취한 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로 조사를 위해 데려갔습니다. 공항에서 이미 전 씨는 마약 혐의에 대해 모두 시인했습니다. 방송에서 제 죄를 피할 수 없도록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미국에서 병원 기록도 다 제가 마약을 사용한 기록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경찰은 이미 전 씨 말고도 전 씨가 SNS를 통해 마약을 투약했다고 지목한 지인 2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전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신청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시한인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이후 전 씨 말대로 5.18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러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성일종 의원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의원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 그동안 상당 기간 정책의장 맡으셨는데 소회를 간단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1년 동안 맡았죠. 예. 특히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정책의장 자리는 비교적 정부하고 이 정책 조율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서 새로운 기둥도 좀 세워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위가 그동안 했던 것은 약자, 민생, 미래라고 하는 세 개의 틀을 세워서 비교적 약자들을 위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아마 오늘 이렇게 보니까 뉴스에 났던데 그 사채 시장에 내몰리게 돼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소액 금융상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최대 100만 원씩 빌릴 수 있는. 그렇죠. 50만 원 빌렸다가 이제 조금 이 상황을 좀 보고 네. 50만 원까지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액 이 대출 같은 경우를 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호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고금리 시대에 고정금리로 바꾸는 거라든지 보험료를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게 내리는 거 예. 그리고 납품 단가 연동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소기업을 위해서 꼭 해야 될 법안입니다. 네. 이런 법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민생을 많이 챙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죠. 네. 뉴스에 나오셔서 사실 정부 여당의 정책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저도 이해가 잘 됐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해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지도부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좀 다양한 목소리를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대담 들어갈 텐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얼마 전에 5.18 관련 발언을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엔 미국에 가서 또 한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각종 정치구호가 난무하는 그런 장이 되었습니다. 우파진은 사실 행동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정당에는 잘 없었는데 정광훈 목사께서 또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방문이 우파 진영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그런 활동 무대가 되어서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보다가 보면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성일종 의원님께 먼저 여쭤봐야겠죠. 네, 다양한 목소리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직을 맡다가 보면은 참 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당의 공식적인 회의하고 또 비공식적인 회의에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 발언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지요. 예. 그리고 또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은 수석으로 이렇게 당선이 되셨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를 더 주시해서 보실 텐데 어쨌든 이 최고위원의 자리는 굉장히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개인의 생각이 또 당의 의견처럼 비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전광훈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결 2번이 되다가 보니까 예. 사실 뭐 미국에 가서 한 발언을 전에 발언한 게 없었다고 한다면 또 그게 희석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발언의 맥락을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광화문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진짜 자발적으로 나오시거든요. 예. 나라 걱정에서부터 옛날 조국 사태에서부터 여러 가지 국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많은 단체, 개인들이 많이 나오셨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러한 자발적으로 나오셨던 분들에 대한 그 나라 사랑에 대한 그 마음들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의장직을 다 내려놓으시 못하신 것 같습니다. 완곡한 표현으로 비판해 주셨는데. 예, 의원님. 김재원 최고께 일단은 고맙다 말씀을 드립니다. 호재 만난 거지요. 고맙습니다. 예. 그다음에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천하 통일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무리 뭐 진영이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통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같은 진영이라 하더라도 사안별로, 현안별로 입장이 다 다르기 나름이고 천하 통일하기 어려운데 우파 진영이 천하 통일을 했고 더더구나 정광훈 목사에 의해서 통일이 됐다니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전재수가 좋겠다, 뭐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고맙다, 진짜 뭐 좋겠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건 뻔히 알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반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좀 조롱하듯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의 듣기에 참 불편하신 말씀을 지금 연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선도하지는 못하지만 국민들께서 어떤 현안과 어떤 뭐 이슈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시는 평균 수준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국민을 대변할 거 아닙니까? 저는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너무 자주 하고 계신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아마 국민의힘이 아마 자체 윤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마 징계를 좀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3의 망언, 제4의 말하자면 발언 참사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김재원 최고위원이 얼마 전에는 5.18을 헌법에 수록하는 걸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또 논란이 되는 건데 당에서는 좀 어쨌든 마이너스로 작용할 거 아닙니까? 좀 공개적인 경고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의원들이 그런 우려의 의견들을 많이 냈지요. 그리고 본인도 5.18 같은 경우는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하는 거에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한 입장을 냈고요. 아마 아무래도 이러한 분위기를 좀 잘 조심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좀 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 조심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 저렇게 말을 했거든요. 최근에 전략적으로 언어를 구사하는데 감이 좀 떨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 유상범 의원하고 김재원 의원은 친구 사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친분이 많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또 친구 사이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저렇게 이제 수석 대변인이 저렇게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저 한마디 말씀에 저는 모든 비판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것이 국민들에게 또는 김재원 최고에게 두 번 뭐 저는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 진정성을 내보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더더구나 김재원 최고는 수석 최고위원 아닙니까? 새 지도부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최고위원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말하자면
책임을 지우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일반 정서상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김재원 최고위원의 그런 발언들이 그 총선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야 뭐 좋은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당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또 다른 방송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5.18에 대한 이 위대한 정신들은 여야 모두가 다 함께 우리가 잘 순항을 해야 될 그런 정신이고 반드시 헌법이 개정될 때는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 당의 확고한 생각이고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공약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요. 개인의 어떤 장소에 따라서 했던 이야기가 또 최고위원 신분으로 간 것도 아니었거든요. 뭐 교회의 그러한 네. 예배 중에 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확장은 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속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지지층, 자신의 지지세를 의식한 발언이었을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뭐 민주당도 이런 상황이 좀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어떤 비명계를 향한 공격, 지금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어떤 이것도 당에서 조치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당 내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소위 말해서 개혁의 딸들, 저분들의 어떤 대표성을 가진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당에서 아마 현장 대응팀이라 그래서 네. 저렇게 피켓 시위를 한다든지 또는 뭐 살고 있는 아파트에 몰려간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에서 현장 대응팀을 꾸려서 그 현장에 직접 파견을 해가지고 당원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당원이라면은 당헌 당규에 따라서 그에 맞는 징계를 하고 당원이 아닌데 예를 들면 국민의힘 지지자라든지 국민의힘 당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자면 또 이제 사실을 왜곡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은 이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분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의 어떤 뭐 열성 지지자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예. 이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는 게 뭐 집에 찾아가서 집회하고 사무실 가서 집회하고 이런 것들이지만 사실 문자 폭탄 자체도 굉장히 폭력적인 행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아마 민주당 의원들 중에 안 받아본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아마 뭐 어떤 연유에서든 또는 어떤 지지층으로부터든 그런 경험들은 다 있을 텐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또 선출직 공직자로서 어떤 유권자들 또는 지지층들이 보내는 어떤 항의성 메시지라든지 또는 전화라든지 또는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한다든지 이것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좀 허용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 허용의 범위가 이제 상당히 좀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공동체 질서라든지 또는 민주당이 그동안 이제 기풍으로 가져왔던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생각의 존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붕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선을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이 좀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될 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는 개딸을 끊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아주 고약한 그런 행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 지구당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포스터까지 들고 가서 여러 가지 회방을 놓고 비난을 하고 그러던데 그게 과연 이 대한민국 민주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참 굉장히 나쁜 그런 행태를 좀 보이고 있다고 보이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보수 언론이 야당을 죽이기 위한 어떤 프레임을 만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김남국 의원이 뭐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회의원이면 굉장히 신중한 자리잖아요. 당내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가야 되고 또 여야와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회방이나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옳은 소리를 내야죠. 그런데 또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옹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금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저는 이 개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 이름도 아주 안 좋습니다. 이게 개혁의 개딸이 딸입니다. 예, 발음을 조심해 주십시오. 예. 참 개혁을 하자고 그러는데 민주주의를 후퇴를 시키고 있는 게 개혁의 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제해 주십사는 말씀드립니다. 뭐 의장님께 여쭤봤던 거랑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개딸을 절연해야 된다, 아니면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이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결국 끊어내지 못하는 건 총선 때문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선출직 공직자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권자들이 또는 지지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의사표현 방법, 정치적 의사표현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댓글 달고 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사무실에 와서 면담 요구를 하고 면담 요구가 안 받아들여지면은 자신들의 주장을 할 수 있고,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충분히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이것을 과도하게 자기 정치에 이용을 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또는 부추기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지지자와 유권자들을 향해서 해야 될 비판을 정치인들에게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자기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들이 지지자 유권자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보다 정치인 스스로에게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민주당 지도부에 아주 초창기에서부터 이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팬덤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나 위기를 덮어나가는데 또 탈출구로서 이분들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이 방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당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사람의 의견이 나오는 게 정상이고, 개혁의 소리가 됐든 뭐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예를 들면 지도부에 반기를 드는 의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이 개딸들이 다가가가지고 지금 현재 훼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의견들에 대한 민주적 절차에 대해서도 이게 다 훼손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지도부에, 특히 당대표에 이 메시지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이 조금씩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의전비서관이 바뀌었고요. 지금 최근에 외교비서관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외교안보 라인에 어떤 좀 실책이 있었던 겁니까? 그런 실책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의전비서관 같은 경우 일하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지만, 그렇지만 외교비서관 같은 경우 지금 외교부의 인사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사에 대한 큰 틀이 짜여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자연스럽게 봐야죠. 예, 안보실장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 일간지 일면에 김성환 안보실장 교체 검토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상식선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북한의 핵과 관련된 여러 무기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위험적 상황에 와 있는데 안보실장에 대한 교체가 맞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추측의 기사지 전혀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측이다. 근데 저희 취재기자가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랑 통화를 했는데, 비서관이 일단 2명이나, 외교안보라인의 비서관이 2명이나 경질성으로 자리에서 물러났고, 그걸 책임지는 실장이 과연 아무 책임 없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 같아요. 한 분은 인사 시즌에 의해서 이제 교체 주기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공교롭게 두 분이 이제 물러나다가 보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이 의료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사의 추측인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비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시민사회 수석실 안에 강성규 수석이죠. 그 안에 이제 몇몇 행정관들, 비서관들이 잘못하니까 그 아래 사람들만 다 내보냈잖아요. 수석은 자리를 지키고. 그다음에 정무수석실 산하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인사 참사가 났을 때도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났을 때도 청와대 안에 인사비서관, 그 검사 출신들, 비서관들은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그다음에 용산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용산구청장하고 무슨 뭐 경찰서장 뭐 이런 사람들 지금 재판받고 있고 구속이 돼 있습니다. 책임져야 될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빠져나가 버리고 이게 그 실무자들만 다 그냥 재판받고 책임지고 물러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네. 이 윤석열 대통령실의 어떤 하나의 트렌드, 경향 같아요. 경향성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왜 국가안보실장은 가만히 있는데 그 밑에 비서관들이 2명이 옷을 벗고 나가고 지난번에 의전 비서관입니까? 네. 이번에 외교 비서관이고 저는 참 이게 책임지지 않는 어떤 대통령의 캐릭터가 집권 여당을 넘어서서 이 지금 집권 세력 전반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외교 참사가 생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몇백 명이 죽어나가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인사 참사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 기각당하고 그 소를 제기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소를 제기를 해가지고 그런 판단이 나오는데도 책임 안 집니다.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은 책임 정치입니다. 그것은 형사사법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도의적 책임, 국민에 대한 도리,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정치거든요. 그런데 그런 책임을 지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더구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산 전기자동차가 보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이 조만간에 현실화될 텐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삼성, SK 하이닉스 막대한 피해를 보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중한 미국 방문을 앞두고서 비서관급이면 1급들입니다. 1급들. 예. 고위공직자거든요. 이 경질이 되고 지금 이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국익이 흔들리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아무리 외교를 모르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불안하지 않도록 준비를 좀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정상적인 인사 수요에 왜 뭐 다른 이야기가 들어오고 IRA가 들어오고 그렇습니까? 이거는요 다른 게 아니고 예. 정상적인 외교부의 인사 수요에 의해서 나가는 건데 네. 이걸 갖다가 왜 전 의원님 그렇게 다른 걸 많이 갖다 이렇게 붙이십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의전 비서관은 뭐 일을 하면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건 경질의 대상이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외교 비서관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겁니다. 네. 그것을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고요.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아주 정말 한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언론에 의해서 그냥 추측적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을 너무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 예. 저도 청와대에서 대통령 내분의 해외 순방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직접 수행도 했고 선발대로 가가지고 미리 이 상대 정부하고 협의도 하고 많이 해봤는데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우리 성일종 의장님 말씀이 그럴듯하잖아요. 저희들이 경험해본 사람들이 들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더더구나 이번에 국빈 방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의 인사 수요, 그러니까 인사 시즌이라 그래서 그냥 막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인사 시즌이면 외교부에 이번에 북미 라인도 다 바꿨습니까? 그렇지 않죠. 의전 비서관, 외교 비서관을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혼선이 있는 것이고 도저히 이 사람으로서는 지금 정상적인 예정돼 있는 미국 방문에 어떤 일정한 성과를 낼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실무적으로 챙겨야 될 일이 지금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돼 있다라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고 예. 이 뉴스 가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빨리 좀 정리를 해서 국익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국가의 시스템이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겠습니까?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이게 이루어지고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의 역량에 의해서 그게 되고 안 되고 하겠습니까?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외교 라인이 시스템적으로 국가와 국가끼리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네. 여기에 뭐 한 사람 빠진다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그 국가가 아니죠. 회사도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네. 야당이야 이런 걸 다 묶어가지고 공격하고 다 뒤집어 씌워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외교 시스템이든 국방의 시스템이든 시스템 전체적으로 움직여가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교 비서관 같은 경우는 또 그 다음에 스텝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인사 수요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확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또 대통령께서 이제 그 미국에 이제 국빈 방문하게 돼 계신데 가기도 전에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하나 그냥 티끌 하나 잡아가지고 완전히 상체기를 그렇게 많이 내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예. 정말 여러 가지 국가적 국익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좀 옛날에 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시거나 그럴 때 야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상체기를 내거나 이런 걸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너무 이렇게 그 부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 시스템은 기계가 아닙니다. 시스템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모여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네. 더더구나 방미 일정을 앞두고 외교비서관을 바꾼다는 것은 외교사에 있어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시는데 아무리 야당이라 하더라도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당연히 가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 가셔가지고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말로 많은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야당의 비판을 단순히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비판으로 듣지 않고 그걸 그냥 좋은 걸로 받아가지고 성과를 많이 내오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야당의 비판을 그냥 비판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분명히 거기에는 이게 약이 되고 보약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외교 안보를 총괄하는 실장이 계시잖아요. 예. 또 이러한 국가와 국가 간에 있어서 총괄하고 있는 외교부 장관이 계시고 차관이 계시고 주미대사가 있고 다 하잖아요. 네. 비서관입니다. 비서관. 비서관 한 사람이 무슨 시스템 속에서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겠습니까? 비서관이 마음대로 실장 마음대로 뭐 외교부 장관 마음대로 주미대사 상의 안 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하나 가지고 또다시 이 외교를 또 망치는 그런 국익에 훼손되는 거는 좀 야당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 미국하고 실무 협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미국의 반발이 있었고 미국이 이거는 좀 어떠냐라고 회신을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외교비서관 라인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 그래서 미국에 항의가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만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부족한 부분이 있다. 미국으로 방미 일정까지 아직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부족한 거 채워서 잘하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 자꾸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 보도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없는데 왜 사람을 왜 바꿉니까?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는 거죠. 인사수요가 있으면 그러면 외교부의 북미 라인도 지금 바꿉니까? 북미 라인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인사를 1년이고 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족하다 인정을 하고 6개월이나 1년도 안 된 사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채워서 더 잘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거를 굳이 다 보도되고 다 알고 있는 걸 아니라고 그래버리면 지금 이거 시청하고 계신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부족한 거 인정하고 더 잘하겠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부족한데 왜 사람을 그러면 경질을 합니까? 아니 그러면 인사 수요 있을 때는 안 바꿉니까? 아니 인사 수요가 있는데 안 그러니까 바꿉니까? 다 잘 되고 있는데 사람을 왜 바꾸는 아니 거예요? 인사 수요가 있는데 안 바꿉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인사 수요도 다른 데하고 교체를 할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국가가 가는 것이지 한 사람을 위해서 인사를 그러면 안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한 사람을 한미 정상회담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안 바꾸고 그러면 외교부의 인사 전체를 다 수독을 해야 됩니까? 아니 저 청와대 근무도 하셨으니까 국가의 전체적인 인사의 흐름을 봐야지. 네. 이런 거 하나 바꾸는 걸 갖다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대통령 방미에 대해서 공격의 포인트로 삼는다고 한다면 정말 국익 자해행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뭐 난처하신 거는 제가 알겠는데 막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예, 합시다. 예. 아, 감사합니다. 제가 넘어간다는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넘어가 주셨어요. 이 김성한 안보실장 얘기가 나오는 건 아무래도 이제 임기 1년이 거의 다 돼가고 또 총선도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개각, 대통령실 참모 개편 이런 거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같거든요. 그 타이밍이 좀 있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추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바꿀 수가 없지요. 외교부 장관과 함께 청와대 사령탑 아닙니까? 네.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께서도 고려한 바도 없고 네.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추측성 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지금 차출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나요? 지금 장관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차출을 한다 그러면 맡겨져 있는 장관으로서의 그 역량을 발휘하고 법무 행정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지. 지금 선거도 1년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맡은 그 직분에서 저는 장관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느 시기가 되면 총선에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공간이가 구성이 되고 또 선거의 체제로 갔었을 때는 그때 또 검토할 부분도 있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골고루 모든 분야에 있는 인재들을 발탁해서 국회에 내보내고 하기 때문에 그거라고 그때는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서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뭐 총선 착출설이 나오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좀 섣부른 예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법사위에 나올 때마다 보여주는 전투력을 보면 민주당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뭐 국민의힘이 그 하루라도 빨리 우리 한동훈 장관을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바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뻔뻔 깨져서 그렇지요. 그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굉장히 영웅시하고 또는 일부에서는 뭐 팬덤 이야기도 하면서 굉장히 뭐 이게 뭐 무슨 뭐 인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네. 그리고 뭐 그러한 판단의 근거에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 못 봤다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 다 아실 거예요. 세상 천지에 요즘 같은 세상에 다음이고 네이버고 스마트폰 가지고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이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모두가 다 똑똑한 세상에 내가 더 똑똑하다. 이걸로는 경쟁력이 될 수가 없죠. 오히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 못한 모습, 예를 들면은 생각이 좀 다르다고 같은 편 안에서도 다 내치잖아요. 당대표 몰아내고 유승민 대표 몰아내고 안철수 저 내리 누르고 나경원 출마 못하게 만들고 같은 편 안에서도 생각이 다르면은 저렇게 배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취임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야당 원내 지도부, 야당 당 지도부하고 차 한 잔 안 마십니다. 네. 이렇게 배타적이고 아주 쏙 좁은 정치를 하면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측근이면 뭔가 좀 포용적인 면모, 그다음에 야당의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더 듣고 자기가 이야기해야 될 거 두 마디 한 마디로 줄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더 큰 박수를 받을 텐데 이건 윤석열 대통령은 똑같아요. 편협하기가 이를 데 없고 한마디 남이 한마디 하면 세 마디 네 마디를 해야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되고 국회를 무슨 뭐 말싸움하러 오고 정쟁하러 오는 것처럼 오고 싸움이 있는 곳에 더 큰 싸움을 만들고 분란이 있는 곳에 더 큰 분란을 만들고 아니 무슨 팬덤이 있고 무슨 인기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은 태도가 곧 본질이다. 네. 말 잘하고 똑똑한 것보다 자세와 태도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본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도 이미 정쟁으로 소비가 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네. 이런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당직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 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발표된 내용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회 송갑석 호남 의원이죠. 비판적인 목소리 많이 냈던 비명계 의원입니다. 정책위 의장의 김민석 삼선 의원이고요.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걸로 평가가 되죠. 그리고 정책위 수석 부의장의 김성주 의원, 그리고 수석 대변인의 친문계 이전 정부에서 장관직을 수행했던 권칠승 의원이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강선우 대변인도 개파색이 조금 옅은 걸로 평가는 됩니다. 이낙연 대표 때 대변인을 역임을 했었죠. 그리고
친문계 역시 친문계로 평가되는 한병도 의원이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다른 그래픽 하나 더 있을까요? 넘겨주실래요? 네, 바뀌지 않은 직입니다. 사무총장 조정식 의원으로 그대로 있고요. 최고위원이 2명을 임명할 수 있는데 지금 1명은 바뀌었고 1명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총장 자리가 총 3자리인데 그죠? 그중에 하나는 바뀌었고 2자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일단 비명계에서는 좀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질은 이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인데 저희가 녹취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응천 의원 목소리를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뭐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니 그 뭐 끄집어 내리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내세운 게 그동안에 방탄 이미지를 고착화하는 데 기여한 임명직, 지명직 전원이 좀 물러나라. 우리가 조정식 사무총장도 얘기하는 게 이분이 뭐 일을 잘해서 일을 못해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무총장이 일요일 날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또 이 대표를 두둔하고 그런 일들을 수차례 했습니다. 방탄에 앞장을 쓴 거죠. 온몸을 던진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무총장이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당대표 개인의 어떤 보호에 앞장선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앞서 대통령실 개편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이 대통령의 인사는 항상 메시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표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이거 부족하다라고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조금 전에 조응천 의원 같은 분이 대표적인 분들이죠. 또 한편에서는 뭐 이 정도면 뭐 나무랄 데 없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당내 분위기는 뭐냐면 일단은 당내 다양한 의견들을 좀 반영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것이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됐다라는 평가가 이제 당의 전반적인 평가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내주고 난 뒤에 민주당의 그 오래된 질서는 붕괴되고 그러나 새로운 질서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래서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좀 당분간은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과정에 지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의 과정으로 좀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종착역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조응천 의원께서 아주 핵심을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 물러나면 다 정리가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이 부정비리 혐의에 대해서 지금 방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됐고 또 그리고 당대표도 되고 그러고 나서도 이게 안 되니까 당 전체를 다 끌고 들어가 가지고 지금 현재 비리 정당으로 온팡 뒤집어 씌운 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가장 그 핵심에 있는 게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 이 조응천 의원의 진단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 거기에다가 지금 뭐 예를 들면 몇 사람들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의만 몇 사람 바꾸고 아니 몸통인 본인이 있는데 다른 사람 바꾼다고 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치유의 방법과 재건의 방법은 당대표한테 있는 겁니다. 당대표 본인이 물러나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번에 이제 임명되신 분들 몇 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내에서 그래도 좀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목소리를 좀 내게 되면 그래도 동료 의원들이 좀 이제 좀 새겨서 들으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번에서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의 역량을 믿고 있고 또 당내 대다수가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끝이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방법이 뭐 없을 정도로 이분으로 그냥 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으로서 본다면 저는 충분히 좀 지켜보고 또 좀 응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민주당 내 큰 흐름입니다. 대다수의 생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지켜봐 주시고
좀 뭐 기대감 섞인 눈빛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는 제안 없었습니까? 노코멘트입니다. 알겠습니다. 뭐가 있었긴 있었던 모양입니다. 당대표가 썩은 냄새가 풀풀 나고 있는데 여기에 향수 갖다 놨다 그래가지고 그 향수가 빛을 발하겠습니까? 문제는 이 당의 가장 큰 문제를 정확하게 끄집어낸 조응천 의원의 저는 처방이 제일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재수 의원,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날이 봄 기운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이 한낮에 1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경북, 경주는 20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갈수록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기도 깨끗하면 좋겠지만 다시 미세먼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 중서부와 일부 남부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대체로 공기가 답답할 것으로 보입니다. 맑은 날씨에 건조특보는 또 한 차례 확대했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 이어 광주와 대구 등 남부지방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불씨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7도, 대구 19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서울 낮 기온이 24도까지 올라 더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